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의 이윤선입니다. 자, 요즘 등산이나 자전거 즐기시는 분들 굉장히 늘었죠.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 보면은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자, 이렇게 운동 후에 찾아오는 무릎 통증, 대부분은 무릎 연골이 손상됐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주의할 점이요, 이 무릎 연골이라는 게 한번 손상이 되면은 재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방치를 하게 되면은 퇴행성 관절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젊어서 하는 무릎 건강 관리,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까지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요, 여러분의 무릎 건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운동 후에 무릎이 아팠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평소에 계속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 하시는 분들, 오늘 상담 전화로 궁금증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무릎 연골 손상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상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봄나들이도 잦아지고 운동회다 야유회도 참 많은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릎 연골이 손상되는 일이 많다고 하던데요. 이 무릎 연골 조직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야외 활동이나 운동이 많아지면서 무릎을 다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우리 무릎 관절은 우리 몸에 있는 관절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은 하중을 받는 관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서 있거나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평소에 적절한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이러한 무릎 사이에는 물렁물렁한 조직인 연골이 허벅지뼈와 정강이뼈의 표면을 3에서 4mm 정도 두께로 감싸고 있는데요. 네. 뼈와 뼈가 직접 맞닿는 것을 방지해 무릎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생기는 마찰음을 줄여서 무릎 관절 전체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연골 손상에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반홀상 연골이 손상될 수도 있고, 관절 연골 손상으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성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등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무릎 하면은 관절염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근데 젊은 층에서도 무릎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젊은 층에서 주로 생기는 게 무릎에 딱딱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라고 하던데요. 이거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장시간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장시간 차를 탔다가 앉았다 일어나는 자세에서 무릎 앞쪽 부위가 삐걱거리면서 통증이 주로 발생되는데요. 네. 이거는 우리 무릎 앞쪽에 있는 동그라미 슬개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그 슬개골 뒤에는 연골이 있고, 그 연골이 원래 말랑말랑한 조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말랑말랑해지다 보면은 그 연골이 닳게 되고요. 그 다른 연골 부위를 통해서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함께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주로 과격한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여성인 경우에는 비만이 있는 경우에 그런 증상이 잘 발생됩니다. 무릎에 삐거덕거리고 통증이 생긴다고 하셨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대개는 그 슬개골 뒤에 있는 연골이 원래는 적정한 강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물렁물렁해지다가 일부가 닳아 없어지고 외부에 있는 충격을 그대로 받게 되면 연골연화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 여성 같은 경우에 하이힐을 많이 신고요. 다이어트 같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무릎 뒤쪽에 있는 그 슬개골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한다고 갑자기 운동을 무리하게 시작할 때, 그리고 하이힐을 많이 신어서 연골연화증의 위험이 높다고 하시는 거네요. 예. 그럼 젊은 여성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될 텐데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주로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뚝뚝거리는 증상이 가장 흔한 증상이시고요. 네. 그걸로 인해서 무릎 앞쪽이 계속 시큰거리는 증상이 계속되고, 그게 더 진행이 되면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네. 대개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 디스크나 일반적인 근육통,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고 병원을 가지 않게 되는데요. 네. 그런 시큰거린 증상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슬개골 뒤에 있는 연골이 다 닳아서 염증으로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실 때는 가까운 병원을 빨리 찾아가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때 치료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연골연화증이 있으실 경우에는 대부분 두 가지 정도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무릎에 무리가 가는 활동을 자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초기에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운동요법을 병행해서 해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는 연골 재형성을 촉진하는 약물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런 약물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시면 약해지거나 미세하게 손상된 연골 부위에 주사를 직접 놔서 주입을 함으로써 그 연골이 손상될 부위를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더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는 요새는 그 관절 내시경이라 그래서 네. 레이저 치료라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수술인가요? 예, 수술입니다.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무릎 뒤쪽을 카메라를 넣고 들여다보면서 연골이 지나치게 많이 다른 부위가 있을 경우에는 다듬어 주거나 아니면 미세하게 구멍을 뚫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서 물리치료, 약물치료, 운동요법부터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할 수도 있고 심하면은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무릎 질환, 노인들만의 질환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층에서도 이 연골 연화증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연골 연화증 예방법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무릎 앞쪽에 지나친 힘이 가지 않게 막는 건데요. 네. 대부분 우리 어머니들 보시면은 걸레질을 하신다고 할 때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자세는 특히 좋지 않고요. 네. 비만이 되게 되면은 무릎에 가는 하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체중 조절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또 자전거를 타시거나 지나치게 계단을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무릎 관절 자체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또 무리가 갈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어머니들 하이힐을 많이 신으시는데요. 그 하이힐을 많이 신게 되면은 무릎 앞쪽에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연골의 마모가 심해질 수 있고요. 또 요가나 운동 등을 하실 때 그 운동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본인에 맞는 운동량을 정해놓고 하시는 게 예방을 할 수 있는 길일 것 같습니다. 네, 뭐 걸레질 같은 무릎에 하중이 가는 일, 그리고 하이힐은 많이 들었는데 자전거나 수영은 저는 좋은 운동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라고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 초기에 급성기 때는 별로 좋지 않고요. 네. 만성기거나 근육량이 줄었을 때는 자전거를 타실 때 일반적인 자전거가 아니라 고정된 자전거를 타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다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이럴 때 주로 반월상 연골이 다쳤다라고들 말을 하는데요. 이 반월상 연골, 어디에 있는 연골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 연골인가요?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면 그 초승달 모양의 연골판이라고 하는데요. 물렁뼈라고 합니다. 종아리뼈와 허벅지뼈 사이에 있는 그 초승달 모양의 물렁뼈로서 무릎 관절 사이에 위치를 하면서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이 물렁뼈 사이에서 관절액이 나오면서 부드럽게 윤활작용도 하게 되고요. 이 초승달 모양이기 때문에 가운데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이 구멍이 뚫려져 있는 부위로 두 개의 뼈가 맞닿으면서 관절이 안정감 있게 움직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네. 자, 우리 몸에서 체중의 압박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바로 무릎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반월상 연골이라고 해요. 이 반월상 연골이 그만큼 중요하면은 사실 손상이 안 돼야 될 텐데요. 이렇게 해서 손상되는 원인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연령대별로 손상되는 원인은 다양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네.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교통사고나 외상에 의해서 찢어지는 경우가 흔하고요. 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무릎이 닳게 되면은 연골판 자체도 얇아지게 됩니다. 자동차 타이어도 마모가 많이 되면 그 펑크가 자주 나는 그렇죠. 것처럼 네. 연골판이 훨씬 더 잘 찢어질 수 있고요. 탄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외상이 아니라 약간만 삐끗해도 연골판이 쉽게 찢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월상 연골판, 이 연골판이 손상이 되면은 통증도 굉장히 심하지 않을까라는 좀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떤 증상들을 갖고 나타나나요? 처음에는 그 무릎에 통증이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는 근육통이나 타박상에 의한 통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근육통이나 타박상일 경우에는 증상이 3에서 4일이면 대부분이 호전이 됩니다. 예. 하지만 3에서 4일 이상 더 계속적인 통증이 생겼을 때는 이런 반월판 손상의 원인을 함께 추정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주로 무릎에서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딱딱하는 소리와 함께 무릎에 불안정성이 생기기 때문에 삐그덕거리는 느낌이 생기고요. 뻑뻑한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조금만 걸어도 아픈 증상이 생기고요. 그게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네. 내리막길을 걸을 때 갑자기 무릎에 통증이 심해지면서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무릎 연골 연화증,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 젊은 층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무릎 질환입니다. 자, 보통 다쳤을 때 타박상이나 근육통은 3, 4일이면 없어져야 정상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그 이상 통증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한번 가까운 정형외과를 방문하셔서 좀 자세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생과수 건강클리닉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이상훈 선생님과 함께 무릎 연골의 손상과 그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예, 저는요. 네. 평소에 그냥 걷기 운동하고 이럴 때는 팔 통증이 안 느끼는데. 네. 등산을 하고. 네. 하산을 할 때 계단으로 내려오고 이럴 때는. 네. 왼무릎이 조금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네, 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통증을 느끼시는데요. 예, 내려올 때. 계속 그런 건 아니고. 네. 가끔 한 번씩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네요. 네, 선생님 상담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뒤에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특히 내려온 동작에서 그런 증상이 생기신 이유는 우리 앞서 설명드린 그 쓸개골이라는 뼈가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내려가는 동작에서 허벅지와 정강이 뼈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게 꽉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갈 때 하중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쓸개골 뒤쪽에 연골에 염증이 있고 퇴행성 관절염이 있게 되면 그쪽에 압박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릎 관절염이라고 하면 관절 내에 있는 관절염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동그라미 뼈 뒤에도 관절염에 의한 그런 증상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은 무릎 안에는 그 십자인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있는데요. 이런 십자인대가 퇴행성에 의해서 찢어지거나 손상이 된 경우에도 주로 내리막길에서 지금과 같은 증상이 생기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매번 아픈 게 아니라 가끔 아프다고 하셨으면은 아직 심하지 않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초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혹시 모르니까요. 빠른 시일 안에 내원을 하셔서 한번 진단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저는 운전을 한 30분씩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 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네. 이게 차에서 내리면은 다리에 힘이 없이 그냥 축 주저앉거든요. 아, 예. 그런 현상이 간혹 가다 한 일주일에 한 3번, 4번, 이 정도로 네.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 너무 시리다 싶으면 이제 애들한테 이제 뜨거운 걸로 찜질도 좀 해보고 하는데, 네. 양쪽 다 그런 게 아니고 왼쪽 다리만 그래요. 네. 체중이 많이 나가서 그러는 건가 해서 한번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선생님 상담해 주시죠. 전화 주신 분은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예, 올해 40입니다. 아, 예, 40이시고요. 비교적 젊은 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개 30대 중반 정도 되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쓸개골 연화증이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주로 운전을 하시다가 이런 증상이 생기시는 경우에는 첫 번째는 쓸개골 뒤에 있는 그 연골이 닳아서 연골 연화증에 의해서 생기는 게 의심이 되고요. 네. 또 주로 삐그덕거리거나 소리가 나고 그런 증상을 봤을 때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골판이 찢어진
경우 연골판이 찢어지게 되면은 원활하게 그 관절액이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갑자기 힘이 풀리면서 통증이 생기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세 번째로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한쪽만 그런 경우에는 간혹 디스크에 의해서 눌릴 경우에는 디스크가 누르고 있는 신경 부위가 무릎을 지배하는 그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검사부터 받아봐야 하겠네요. 이런 네. 검사는 보통 엑스레이로 하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은 다음에 그 일반적인 엑스레이에서는 연골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네. MRI를 찍어서 연골판이 파열된 유무를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온찜질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도움이 되는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네, 그 주로 온찜질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냉찜질 같은 경우에는 주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뻣뻣한 느낌이 있거나 그럴 때는 온찜질이 좋고요. 무릎 자체에 통증이 심해질 때는 냉찜질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 네. 병원에 오늘- 가봐야겠네요. 아, 그래요. 빨리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저는 한 3년 전에 무릎을 한번 띄었거든요. 네. 그때 그 당시에 뭐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제 정형외과 치료를 받고, 신경외과 치료도 받고, 또 한의원에도 침도 맞고 이렇게 했는데, 네. 그래가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한 달 전쯤에 다시 한 번 더 그 다리를 이렇게 또 이제 띄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는 그 전에는 그렇게 이렇게 심하게 아프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삐은 자리가 아프고 네. 또 걸음을 걸으면 앞무릎 쪽에 안쪽에 왼쪽 무릎인데 안쪽에 탁탁 맞히고 네. 그리고 만지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상담해 주시죠. 주로 그 연골판이라고 하는 게요. 주로 외상에 의해서 찢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삐었다고 하시는데요. 주로 삐게 되면은 손상되는 구조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측부인대라 그래서요. 무릎의 내측과 외측에 있는 측부인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인대가 쉽게 말하면 염자라고 하죠. 염자가 돼서 염증이 생겼거나 아니면 그 측부인대가 끊어진 경우에 그런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삐그덕대는데 무릎의 내측 부위가 아프시다는 걸 봐서는 그 연골판이 찢어져서 파열이 되면서 그 부위가 지속적으로 자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증상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후자 쪽, 그러니까 연골판의 파열이 의심이 되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파열이 의심되면은 뭐 수술 같은 좀 큰 치료가 필요한 건가요? 파열의 그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존적인 치료로 호전이 되고요. 네. 많이 파열이 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연골판은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고 구부렸다 폈다 할 때 계속 움직이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네. 계속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찢어지는 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관절 내시경이나 그런 걸 통해서 그 찢어진 부위를 다듬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더 저번에, 네. 저번에 MRI를 찍었을 때요. 예. 매일 뭐 어떻게 이 치료방 뭐 특별히 치료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그 MRI라는 건요. 저도 네. 이제 수술을 해보다 보면은 MRI 상에서는 그 파열이 보이지 않았던 것도 관절 내시경의 가장 큰 장점이 꼭 치료의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요. CT나 MRI에서 잡아내지 못한 그런 미세한 연골판의 파열도 잡아낼 수 있는 진단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꼭 MRI에서 정상이라 하더라도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을 해보면 파열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보존적인 치료를 해보고 호전되는 걸 관찰해보고요. 그래도 증상이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그 탐색적인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자, 생과수 건강클리닉 오늘은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상훈 선생님과 함께 무릎 연골 손상의 원인과 그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는 알아보도록 할게요. 무릎 연골 손상. 자,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생겼는데도 사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막상이겠거니 근육통이겠거니 하고 넘기곤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넘어가고 계속 통증을 참는다면 어느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나요? 연골판이라는 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종아리뼈와 그 허벅지뼈 사이에는 그 초승달 모양의 물렁뼈이기 때문에요. 이게 파열이 될 경우에는 그 파열된 틈으로 두 개의 뼈가 부딪히게 됩니다. 두 개의 뼈가 부딪히고 자꾸 자극을 주게 되면 그 부위를 통해서 관절염이 생기시는 거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삐걱거림이나 부종, 통증, 무릎에서 그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는 증상이 3일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정밀 진단이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무릎을 다치고 증상이 3일 이상 계속된다면 그때는 꼭 병원 가셔서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파열된 부위가 MRI나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1cm 정도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 보존적인 치료를 합니다. 네. 기부스, 그러니까 부목을 대거나 보조기를 대어서 고정적인 치료를 해보고요. 물리치료와 운동요법, 약물 치료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파열이 많이 1cm 이상이 진행이 된 경우에 네. 연골판 자체는 혈관이 없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한번 찢어지게 되면 재생이 되질 않고 잘 붙질 않습니다. 그러게 될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그 찢어진 부위를 절제를 하거나 봉합을 하는 방법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그 무릎 속에 미세한 그 카메라가 달린 내시경을 삽입해서 모니터로 관절 상태를 보면서 찢어진 반월상 연골을 봉합을 하거나 절제들을 통해서 그 오른쪽 그림처럼 다듬어 주거나 새로운 것을 이식하는 방법이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반월상 연골 손상 수술하게 될 때 아까부터 이제 관절 내시경 수술을 많이 언급해 주셨거든요. 예. 이 관절 내시경 수술하면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을까요? 전에는 MRI를 찍어서 무릎 속에 있는 연부 조직을 확인을 한 다음에 네. 거기에 맞춰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요새는 이 관절 내시경 수술이라는 게 많이 절개를 하지 않고 네.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안에를 탐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MRI나 기타 검사상에서 꼭 이상이 있지 않더라도 그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해서도 함께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그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결국에는 이런 관절 내시경을 모니터를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되게 짧고요. 네. 절개 부위도 작기 때문에 그만큼 통증과 출혈, 염증과 같은 감염의 위험이 적고 회복 기간도 그만큼 빠릅니다. 흉터도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그 여성들과 같은 그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네. 자, 지금 반월상 연골 파열의 치료 방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반월상 연골이 얼마나 다쳤느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들었어요. 반월상 연골을 봉합하기도 하고 반대로 잘라내기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봉합술은 말 그대로 봉합을 하는 건데요. 네. 연골판이라는 것 자체가 그 혈관이 없기 때문에 재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봉합 같은 경우에는 찢어진 곳을 특수한 실을 사용해서 꿰매주는 방법으로서 주로 나이가 어리거나 급성으로 외상이 생긴 경우에 네. 그 연골판의 모양을 맞춰서 꾸며주기 때문에 수술 결과가 좋습니다. 네. 하지만 그 파열된 위치가 가장자리, 그러니까 그쪽은 그 혈액의 공급이 풍부한 곳이거든요. 네. 그런 곳은 봉합을 했을 경우에 아주 그 치료 효과가 좋고 잘 붙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가장자리가 아니고 이 주변부에서 파열이 생긴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봉합을 해도 붙질 않고요. 또 오랜 마모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봉합을 한다고 해도 잘 붙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두게 되면 그 찢어진 부위를 통해서 연골판이 더 많이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그 부위를 다듬어주는 부분 절제술을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로 나이나 급성 이런 것도 고려를 하지만 파열된 위치가 가장 중요하게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반월상 연골이 너무 심하게 손상이 됐을 때에는 이식을 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네. 경우에는 뭐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이식을 하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는 건가요?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우에는 그 부분 절제술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이 날리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통한 부분 절제술이나 봉합술이 어렵고요. 연골판 이식술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요. 네. 자기 연골과 생체학적으로 같은 연골을 이식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부 반응이 없고요. 이식 후 생착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수술을 하고 나서 경과에 따라서 근력 강화 운동이나 재활을 꾸준히 해주면 수술하고 대략 한 3개월 정도부터는 가벼운 운동이 가능한 만큼 회복이 되는 좋은 수술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반월성 연골이 손상됐음에도 잘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굉장히 흔한 질환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도 어떤 질환인지 우선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무릎이라는 게 연골판에 의해서 1차적으로 충격 흡수가 되고요. 네. 뼈에도 얇게 연골이 3에서 3mm 정도 입혀져 있습니다. 이제 연골도 찢어지고 다 닳게 되면 이 무릎 내에 위치한 그 얇은 막에 연골이 손상을 닿아서 이제 뼈가 노출이 되겠죠. 그 노출된 뼈 사이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요.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 부위를 중심으로 물도 함께 차게 되고 부어오르게 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변형도 함께 오게 되고요. 변형이 옴에 따라서 이제 외모적으로도 다리가 이렇게 휘는 증상이 함께 생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보면요. 정말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늘 입에 달고 사세요. 그만큼 통증이 심하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이겠죠. 네. 주로 내측 부위에 그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초기에는 통증이 생겼다가 관절염이 더 진행이 되게 되면 관절이 붓고 아프게 됩니다. 결국에 그러면 그 노출된 연골 사이에 뼈가 부딪히기 때문에 그 뼈를 통해서 그 물이 계속 배출이 되기 네. 때문에 부어오르고요. 또 그 물이 계속해서 부어오르다 보면 뼈 자체도 우리가 스폰지가 물을 먹듯이 네. 뼈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부어있는 부위를 만졌을 때 뼈가 정상적인 있어요. 부위보다 더 비대해지는 양상을 네.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아침에 많이 아프다고 하던데요. 주로 아침에 처음에 일어났을 때 한 뻣뻣해지는 증상이 가장 흔한 증상인데요. 네. 한 5분 정도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 괜찮아지기도 하고요. 초기에 통증이 심해졌다가 이제 더 많이 말기까지 증상이 가게 되면 이 5분 정도 지나도 계속적으로 아프게 되고 다리가 휘거나 변형이 되는 증상까지도 함께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보면요. 아버님보다도 어머님들이 더 많이 앓고 계신 모습을 봤거든요. 왜 이렇게 여성에게, 어머님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물론 그 어머니들은 살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러신 경우인데요. 그 엎드려서 걸레질을 많이 하시거나 걸레질이 많은 영향을 주네요. 예, 가사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에서는 무릎을 쪼그려 앉거나 네. 이 땅바닥에 무릎을 대고 걸레질을 하게 되면 네. 그쪽 부위가 지속적으로 자극이 돼서 관절염이 잘 생기실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무릎이 나빠지는 나이가 30대 중반부터 나빠지게 됩니다. 비교적 이르네요. 예, 30대 중반부터 나빠지다가 40대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남자와 달리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관절 연골의 손상이 더 심해지고요. 또 비만, 그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비만도 더 잘 생기기 때문에 그 비만에 의해서 무릎 관절에 하중이 많이 가서 관절염이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생마스 건강클리닉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이상훈 선생님과 함께 무릎 연골 손상의 원인과 그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오늘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259개 5100번, 5200번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로 한번 해결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지금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저는 6월 다음 달 되면 네. 제가 무릎 연골 절제술을 받은 지가 3년째가 되는 해인데요. 네. 받고 나서 무릎이 이제 통증이 한 번씩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무릎을 굽히거나 무릎을
꿇지를 못해요, 지금. 아, 예. 힘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양반다리가 전에는 안 됐었는데, 이제 자꾸 이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되는데, 너무나 지금 이제 불편할 정도로, 예. 네, 네. 예, 또 그리고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먹어야지, 예, 잠이 들 정도로. 아, 굉장히 심하신가 봅니다. 네, 근데 제가 걷고 하는 데는 아무 그 이상도 없고 불편한 건 없는데, 네. 다만 이제 다리를 이제 접고 이제 좀 쪼그리고 앉아야 될 부분. 그리고 제가 그 자변식 화장실 말고는 네. 수술식을 사용을 못 해요. 다리가 그 정도로 아, 굽히지가 않으니까. 네. 좀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따를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상담해 주시죠. 제가 보기에 그 시청자분께서는 그 무릎에 안 좋은 활동은 다 하고 계시는 것 아,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무릎을 과도하게 굽히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시거나 계단을 오르내리시거나 그 지나치게 많이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 있을 때보다도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 무릎에 하중이 가기 때문에요. 네. 게다가 그 시청자분께서는 과거에 연골판 절제술을 받으셨기 때문에요. 이 연골판이 원래는 있어야 될 자리에 그 부분을 절제를 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2개의 뼈가 닿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할 경우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짧게는 그 시청자분께서 3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이 지나게 되면 그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하신 부위를 따라서 그 퇴행성 관절염이 조금 올 수 있게 됩니다. 네. 그거는 100%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골판을 잘라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맞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겠는데요. 네. 그 시청자분께서 그렇게 다리를 굽히거나 양반다리를 하시거나 특히 그 화장실을 그렇게 양변식이 아니라 그런 그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자세에서 그 화장실을 가시는 거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도 소파나 의자 같은 좀 의자 생활을 많이 생활하는 그렇죠. 게 필요한 거네요. 예, 예. 저 선생님 그러면 네. 제가 운전은 그렇게 장시간은 하진 않는데 유독 오른쪽 다리 그 치료를 받은 무릎이 되게 좀 불편하고 통증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약을 안 먹으면 잠들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진통제를 먹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 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조금 많이 망설이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이제 저도 이제 제 환자분들 수술을 하고 나면요. 그 수술을 하시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런 통증이 생기시는데도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연골판 부분 절제술이 다시 찢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 부위를 통해서 새롭게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연골주사나 아니면 약물치료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호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받으셨던 그 수술을 받으셨던 병원을 가셔가지고요. 점검도 한번 받아보시고 아니면 MRI를 다시 한번 찍어서 수술이 잘 됐는지 그 부위에 다른 2차적인 손상이 생겼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병원을 자주 안 다니시기 때문에 제가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하시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빠른 시일 안에 한번 병원 다시 내원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네, 제가 증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 아들이, 운동을 하는데 중학생이거든요. 네. 무릎, 아프다고 한 지는 한 달 정도 되었는데, 무릎, 네. 안쪽이 아닌 바깥쪽, 왼쪽 바깥쪽 부분에 온폭 들어간 부위, 그 부위가 좀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무릎을 네. 폈다 오렸다 하면 아프다고 그러거든요. 네. 평소에 생활할 때는 아프다 소리를 전혀 안 하는데 네.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무릎을 폈다 오므렸다 할 때만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어떤 증상인지. 네, 뭘까요, 선생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중학생이라고. 중학교 2학년님. 중학교 2학년이시고요. 네.
그 연골판에 원래는 초승달의 모양처럼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그 구멍이 없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간헐상 연골의 모양이 아니라 그냥 연골이 하나에 그냥 그 호떡처럼 구멍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네. 특히 내측보다도 외측에 있는 연골판이 그렇게 생기신 분들이 많은데요.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데요. 지금 시청자분 아드님께서도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하다가 원래는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구멍이 없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찢어집니다. 찢었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눌렀을 때 아프고요. 구부렸다 폈다 할 때 통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 이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을 가셔서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요, 무릎 연골의 모양 자체가 다른 거면은 그렇죠. 어떤 치료를 하는 거죠? 연골에 이제 구멍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찢어졌을 경우에는 가운데 구멍을 만들어주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것도 네. 관절 내시경으로 가능을 하고요. 만약에 찢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보존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이분께서는 운동을 계속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아마 파열이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파열에 대한 부분 절제술을 하면서 같이 그 연골판에 구멍을 내주는 수술을 함께 병행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선생님 계속적으로 운동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까요? 아니요. 운동을 하시면 계속 찢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일단은 그 검진을 통해서 연골판이 찢어졌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고요. 그 연골판의 모양이 혹시 기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상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MRI를 찍어야 되는 건가요? 엑스레이는 이제 뼈를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요. 물론 그 연골판에 기형이 있는 경우에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보이는 소견이 있긴 합니다만 연부 조직이나 연골을 보기 위해서는 MRI만큼 정확한 검사법은 없습니다. 네. 네. 일단 그럼 다시 한번 병원에 내원하셔서 엑스레이가 아니라 MRI나 이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자, 생과수 건강클리닉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이상훈 선생님과 함께 무릎 연골 손상의 원인과 그 치료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 상담 전화로 언제든 궁금증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중년 그리고 노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또 진단은 어떻게 하고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경우에는 원래 병원 가시면 엑스레이 많이 찍어 보셨을 네. 겁니다. 이제 엑스레이 찍었을 때 그 뼈와 뼈 사이가 이제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이가 연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연골이 닳아졌을 경우에는 그 간격이 좁아지겠죠. 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이나마 엑스레이를 통해서 관절염이 진행된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골밀도 검사나 뼈 초음파 검사 같은 걸 통해서 네. 관절 내에 그 퇴행성 관절염이 얼마나 진행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정확한 검사는 이제 MRI 검사를 하게 되면 안에 연골이나 그런 상태를 다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검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보죠. 보시는 그림처럼 이 검사를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을 받으면 그 초기 관절염일 경우에는 가장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할 수 있고요. 네. 가운데의 그림처럼 중기나 말기에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고요. 가장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 두 개의 뼈가 거의 맞닿아서 밑에 있는 뼈가 하얗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네, 수가 그러네요. 있는데요. 저런 경우에는 연골이 완전히 다 닳아져서 두 개의 뼈가 맞닿게 되면은 네.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증상이 생기고요. 네. 저 정도로 말기 관절염까지 가시게 되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찾으신 어르신들을 보면요. 소위 말해서 그 뼈조사라는 걸 굉장히 많이 맡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그 뼈주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스테로이드 주사와 네. 그 리도케인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섞어서 무릎 속에 놓는 건데요. 네. 그 성분 자체가
너무 많이 맞게 되면은 무릎 내에 있는 이 연부 조직을 녹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많이 맞는 것보다는 하지만 급성기이거나 증상이 심할 때는 전문의 지도하에서 맞게 되면 효과가 좋은 경우도 있고 통증이 심해졌을 경우에 주사를 맞고 호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효과가 없고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급성기를 다스리는 아주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제 환자분들한테는 제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리스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뭐라고요? 네. 히알루론산이라는 네. 연골 성분의 주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무릎에 넣게 되면은 부드럽게 돼서 윤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나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소리가 나는 걸 감소시킬 수 있고요. 네. 1년에 한 6번 정도 맞게 되면은 꼭 그 수술이 하지 않더라도 그 보존적인 요법으로 오래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주사로 어느 정도 잡히면 좋겠지만 너무 심하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수술이 필요할까요? 먼저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꼭 인공관절 수술법이 능사는 아니고요. 네. 요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연골세포 같은 경우에 배양술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이 배양술이라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연골을 써서 하는 방법이 있고 네. 지나치게 범위가 광범위하거나 아니면은 범위가 넓어서 수술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배양을 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길이를 잽니다.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안의 범위가 가로 곱하기 세로 정도 되는 그 크기가 1에서 3cm 정도 될 경우에는 네. 그 연골에 그 보면은 체중을 받지 않는 부위에 연골이 있습니다. 그 연골을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잘라내서 그 연골이 닳아진 부위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가로 세로 4cm 이상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파열이 된 경우에는 그 연골을 뽑아다가 그걸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서 그 도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게 준비해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우선 그 자가연골 세포 배양 이식술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정상적인 연골을 채취한 다음에 채취한 연골 세포를 한 1개월 정도 실험실에서 배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배양된 연골 세포를 손상된 연골에 이식하는 수술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연골 세포는 생체 내에선 세포 증식이 불가능한데요. 외부에서 배양 조건을 맞춰 연골 세포 분화와 증식을 유도를 하고요. 이러한 배양된 연골 세포를 이식해서 정상적인 관절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거부 반응이 없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수술 후 6에서 12주 정도 지나게 되면 무릎 연골이 재생해서 정상적으로 걸 수 있고 9개월이 지나면 그 에어로빅이나 각종 그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도 있죠. 네.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이 부위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렇게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몸에서 그 동그라미 모양으로 이렇게 연골을 잘라서 저 틈이 있는 부위에다가 살짝 다시 보이네요. 네. 심어 넣어서 저런 그 더 이상 그 연골에 빈틈이 없게 저런 모양으로 수술하는 방법이 자가연골 세포 배양 이식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저도 인공관절 수술만 알고 있었는데 네. 의학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수술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중에서 하나가요, 줄기세포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신기한데요. 이건 또 어떤 방법인가요? 무릎의 연골 손상 범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연골 세포와 그 외부에서 이식해주는 그 연골 배양 세포를 함께 같이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이 줄기세포라는 게 그 우리 무릎에서 사용하는 세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성체줄기세포와 그 배아줄기세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체줄기세포라는 건 우리 그 성인의 신경이나 그런 지방 조직 아니면은 그런 그 골수 등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배양을 해서 그 부위에 줄기세포를 입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네. 이런 성체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연령이나 그런 그 관절염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적용 범위가 되게 좁았지만 요새는 그 광범위하게 전 연령대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제대혈 줄기세포도 이용이 된다고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제대혈 줄기세포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네. 그 줄기세포 카티스템이라는 겁니다. 그 제대 그러니까 그 태아의
그 탯줄 안에 있는 혈액을 제대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혈액을 이용해서 그 줄기세포를 외부에서 배양을 해가지고요. 그 연골 성분을 만들어서 이 연골 성분을 직접 그 무릎에다가 이식을 하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그 연골이 다 닳아진 부위를 다 긁어내고요. 그 긁어낸 그 뼈에다가 미세한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다가 이 연골 조직을 주입을 시켜서 치료를 한 방법인데요. 대개는 이 그 탯줄에 있는 제대혈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직 자체가 신선하고요. 또 일반적인 그런 그 성체 줄기세포보다도 생존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치료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는데요. 이제 또 하나, 인공관절 수술하기 조금 이르다 하시는 분들은 변형 교정술을 또 많이 시행한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시행이 되는 치료법이죠? 요새는 이제 스포츠 활동이나 그런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과거보다도 관절염이 오시는 연령이 되게 낮아지셨습니다. 네, 맞아요. 예, 젊은 연령에서 이런 관절염이 오게 되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기에는 수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참 애매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변형 교정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주로 관절염은 그 무릎의 내측 부위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요. 그 내측 부위의 하중을 외측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변형 교정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무릎 자체를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정강이뼈를 잘라서 쉽게 말하면 오자다리 되어 있는 저런 형태를 일자다리 형태로 만들어줌으로써 네. 내측에 있는 관절염의 부위의 힘을 하중을 외측으로 이동을 해서 그 관절에 있는 통증을 그 감소시키는 치료법이고요. 네. 저런 치료는 그 수술 시간은 한 40분 정도 걸리지만 그 3, 4일이면 퇴원이 가능하고요. 네. 6주 정도의 재활 기간을 거치면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된 후에는 조깅이나 등산처럼 관절염 환자에게 그 무리라고 알려진 운동도 함께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금속이 들어가지만 이런 변형 교정술 같은 경우에는 내 무릎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굽히거나 아니면 좀 과격한 운동도 인공관절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이 보완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변형 교정술 같은 경우에는 젊은 연령에서 권장할 만한 수술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수술법, 많은 치료법으로 해결이 된다면 참 좋겠지만 이 퇴행성 관절염이 너무 심하고 또 손상된 정도가 너무 심하다면은 그때는 아마도 마지막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인공관절 수술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의학에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말기에 이렇게 왔을 때 가장 좋은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하지만 무분별하게 인공관절 수술은 지양을 해야 되고요. 더 이상의 보존적인 치료나 관절 내시경이나 그런 치료를 했을 때도 통증에 호전이 없을 때는 저희가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준비된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은 염증을 일으키는 관절을 아예 바꿔주는 수술인데요. 특수 합금과 고분자 재료로 만들어진 인공관절을 삽입해서 통증을 줄일 수 있고요. 무릎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아주 좋은 수술법입니다. 최근에는 수명이 20년 이상으로 늘어났고요. 또 수술 기법도 발전을 했기 때문에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로 정확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예. 이런 그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건요. 수술받기 한 1, 2주 전에 CT나 MRI를 통해서 무릎의 관절의 모양과 크기를 정확히 측정을 합니다. 일반적인 인공관절 수술은 그냥 그 정해진 금속을 넣는 건데요. 이런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에 사람에 따라서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네. 무릎의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이런 무릎의 형태를 이렇게 측정을 해서 3D 입체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네. 그 만들어진 영상을 통해서 컴퓨터와 3D 그 기구를 이용해서 무릎의 형태를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형태를 보고 수술방에 들어가서 정확히 맞춰서 수술하는 아주 좋은 첨단 기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도 과거보다 훨씬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이상훈 선생님과 함께 무릎 관절 손상의 원인과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자,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그 무릎 부위는 되게 통증이 둔감한 부위입니다. 네. 통증이 둔감하다 보니까
그냥 치료를 잘 안 하게 되고요. 치료를 잘 안 하게 되면은 그냥 그 인공관절 수술까지 하는 경우를 아주 젊은 나이에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무릎에 이상 신호가 나타날 때는 조기 진단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은 무릎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름이 시작된다는 이파도 지났고 이제 낮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면서 수족구나 식중독, 또 아폴로 눈병 같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그중에서도요, 수족구병이 원래는 여름철에 영유아에게 발생을 했는데 그 유행 시기가 벌써 2달이나 앞당겨져서 이미 발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감염 질환들 예방하는 방법, 손 씻기만한 게 없을 텐데요. 자, 외출 후에 그리고 음식 드시기 전에 손 씻는 습관이 꼭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네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